2020년 3월 28일 토요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인생 극장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한 2주 만에 만나요, 또. 2주 만에 봤나? 2주 만에 보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닌가? 2주 만에. 본 건 아니네. 우리 또 둘이 또 뭐 일 얘기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치, 뭐 비즈니스는 또 비즈니스대로. 간만에 봤죠.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 뭐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잘 지낼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이게. 그렇죠. 베트남 난리가 나죠, 지금. 지금 세기말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세계 난리 났어, 지금. 그 약간 좀비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시작 장면 정도 보는 것 같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왜냐면 베트남이, 야, 이게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된다는 게, 나 진짜, 야, 이게 된다, 이 나라가. 아니, 당연히 되지. 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근데 완벽하게 되지. 나 상상도 못했게. 일단 말씀드리자면 지금 또 제가 방송에서 저번 방송에서 그렇고 코로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그만하려고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트로로. 근데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그치, 보통 통제를 한 게 뭐 스파, 사우나, 가라오케, 바 뭐 이런 정도를 통제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안 한다거나 가게를 하더라도 이제 뭐 셔터문을 내리고 영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좀 뭐 영업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오늘부로 아닌가? 어제부로. 어제부터는 식당이 거의 다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식당까지 이제 다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뭐죠, 이게 지금 카페 영업 중단이죠. 영업 중단이죠. 4월 5일까지인 것 같은데. 4월 5일이니 15일이니 뭐 얘기가 지금 뭐, 쭉 돌긴 하던데 네. 지금 그래가지고는 길거리 식당이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다 닫았어요. 야, 나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줄 몰랐는데 이게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네. 문을 모두 닫으니까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어색해요. 시골 없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도 같고. 지금 그래서 어떤 말씀드리면 커피집 같은 경우는 열기는 여는데 테이크아웃만 받고 음식점도 배달만 그렇죠. 되고. 배달은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점심 어떻게 드셨어요, 그러면? 점심은 배달은 되니까. 배달은 되니까. 배달은 되니까 나 오늘 뭐 먹었더라? 그 뭐냐 방구안 먹었나? 하여튼 그 배달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해서 먹긴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주유소, 관공서, 슈퍼, 주유소랑 슈퍼, 식료품 가게 그쵸. 이런 것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기타 뭐랄까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지금 하나도 장사를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우리 생각보다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버티나 싶기도 하고. 뭐 버티는 건 버티겠죠. 뭐 사실 뭐 제가 뭐 그런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는데 회사도 일을 해요, 또 이게. 그러니까 회사는 일을 해요. 회사는 일을 해요, 또 이게. 저희 또 회사에서 직원 중에 왕고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총리령이 내려왔는데 우리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리보다 회사에서 총리보다 사장님이죠, 그래서. 까였죠. 까였죠. 아니 무슨 재택근무야. 그렇죠. 회사에서는 총리보다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총리는 월급을 안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베트남에 뭐 확진자가 150명이니 200명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150명인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많다. 많을 것 왜냐면은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여기도 뭐 투표가 있나라지만 사실 뭐 투표를 딱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공산 정권이고 직접 선거라고 볼 수는 없죠. 뭐 간접. 예, 간접 선거를 하는 나라인데도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그래도 뭐 인민의 그 뭐랄까 그 인민을 위한 뭐지 않습니까? 그 인민의 정부요? 인민의 정부다 보니 사실은 뭐 이런 게 길어지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지도랄까 뭐랄까 불만 사항 자체를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숫자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침에 딱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진짜로 150명이고 컨트롤이 잘 되고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 이제 엄격한 조치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하노이만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제가 우리 저희 누구냐 우리 뭐죠 우리 우리 건설업계 다니는 박린 김형을 우리가 뭐라 불렀지 맨날 맨날 성이 뭐였지? 김씨. 김씨. 김프로? 하여튼 거기 제가 박린에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술을 한잔 먹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틀 전에. 어제 이제 휴교령이 아니죠. 이제 그 식당이 다 문을 닫는 영을 내리고 박린은 식당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자부터는 이제 박린도 식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하노이면 그런 게 아니고 호치민은 아마 저번 주부터인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호치민 한 주 빨랐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있습니다. 뭐 하이퐁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지금 베트남에 있는 대도시랑 대도시 주변 식당들을 다 문 닫게 하는 거 보니 네. 이게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하지 않냐라는 거고, 저도 이제 이번에 또 뭐 비자 만드는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일을 해보니 이제 이 친구들도 약간 좀 대응이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뭐 급조되는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있어요. 지금 비자 신청하려면 그게 필요해. 아. 베트남에서 약간 우리 막 있잖아요. 90년대 나무의 웨비트로 만든 같은 그런 급조된 홈페이지에다가 그 막 뭐 입력을 해야 돼요. 뭐 병원 갔다 왔는지 열이 났는지. 내가 열이 오고 싶더라도 거짓말하면은 이상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프로님 나무의 웨이트를 아는 게 신기하네. 아 그거 알지? 그거 몰라 그거. 우리 또 그러니까 우리 10대 때 그거 그렇죠. 아니까 또. 19세기를 함께 했었던 그 19세기를 함께 했던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이 친구들 좀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네. 그러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국가의 80%가 지금 다 감염이 됐대. 그러더라고 200개국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게 감염이 안 된 나라들이 무슨 작은 섬나라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작은 섬나라들이 세상에 많더라고. 많더라고요. 많아요, 맞아. 뭐. 그럼 뭐죠, 뭐 하노이 반 사이즈 되는 나라, 요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다 확진자가 넘쳐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금 해서, 당연히 베트남 여행을 안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분들 베트남에 계실 때는 좀 몸살이시고, 집에서 음식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래서. 집에서 밥은 잘 해 먹어요, 어떻게? 사모님. 밥 해먹고 있고요. 사모님이랑. 오늘 이제 예. 아침에 롯데마트 장 보고 왔는데 오늘 쉬었습니다. 쉬었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출근 안 하고 회사가? 총리령으로 인해서 하루로 그래? 토요일 오전 쉬는 걸로 아 그래요? 가름해서 오늘 오전에 푹 쉬고 장 보고 왔는데 마트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맞는 말 하겠죠. 왜냐면 그렇죠. 어제부터 식당에 못 가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큰일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고민이 많다는데 진짜로 이제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에요. 왠지 이게. 뭐 그래도 지난 설 때보단 나을 테니까. 아 그렇죠. 한번 뭐 4월 5일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뭐 별일 없었어요. 그래 뭐 요즘 일도 없을 거고. 요새는 일이 없진 않았고 일은 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뭐 그냥 이런저런 뭐 정부 사업 뭐 제안서 작성하고 하는 그런 일, 돈 되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뭐 있어가지고. 당신 돈 버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 돈 버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별일 없었죠. 근황이랄 저도. 네, 별 일이 없었고. 저는 뭐 있죠 최근에? 없었네요. 그리고 어제 술을 마셨는데 네. 그게 어제 마신 술이 마지막 술이 될 줄 몰랐네. 이게 식당에서 먹는 식당에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이거 그 원래 술 같은 거는 밖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서 먹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랑 또 최근에 뭐 근황이랄 게 진짜 없어요 요즘에. 네. 너무 이제 한적하고 그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나라가 참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하는 일주일이 된 것 같아요. 아파 일주일 정도. 이게 일주일 지나도 풀리겠나 싶어 사실 이게 좀 뭐 분위기를 한번 봐야겠죠. 맞죠. 네. 폭동이 나지 않을까. 베트남 폭동 못 나지. 뭐 중국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구만. 지금 우한 이런 데서 지금 약간 시위가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난다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좋습니다. 저희 게스트 모셔놓고 또 서도 길게 빼면 또 안 좋을 안 것 되니까 같고. 사실 길게 뺄 얘기도 없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또 간만에 또 네. 저희가 마지막에 작년 12월이었나요? 저희 알로킴 선생님 모시고 12월이었어요, 그게 벌써? 11월 작년에 했잖아 그때. 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11월 12월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그때 모셔놓고 저희가 이제 그 인생극장. 네. 이제 그 필리핀 부부와의 사랑 이야기. 필리핀 부부의 사랑 이야기죠. 필리핀 한국 커플의 필리핀 부부와의 사랑 이야기면은 지금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야 그거 파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그게.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렇죠. 한필 커플의 베트남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다루고 난 이후로 또 저희가 한 간만에 3개월 만에 외부 게스트 처음 모셔가지고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 제가 박 팀장님 모셔놓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고요. 또 제가 박 팀장님 안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4년이나 4년 됐죠. 베트남 라이프를 거의 함께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1년은 당신이랑 같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 회사 다닐 때 아시는 분인데 네. 베트남에서 또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인생을 또 재밌게 사셨어요. 베트남에도 지금 10년이 넘게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방송 모셔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쉬고 네. 소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박 팀장님 저희 방송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 소개를 짧게 소개 좀. 아, 간단하게. 예, 일단 베트남에서 2%랑 한 13년 동안 이제 베트남에 지냈고, 그리고 또 맞아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또 뭐 소개를 하게 딴게 있나요? 저희 그리고, 박 네. 팀장으로 베트남에 열심히 사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예. 네. 청년 사업가죠. 아 좋습니다. 네. 청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청년이라 믿고 싶고. 요새는 뭐 50대까지 청년이란 말을 쓰던데. 아 그래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다 50세까지다. 네, 환갑 전까지는 청년이지. 청년이야. 네. 어, 당연히 그 기혼자 예, 결혼을 이제 하셨고. 결혼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그 형수님도 지금 베트남에 계시고요. 베트남 네. 분이신가요 혹시? 한국 분입니다. 한국 예. 분이시고. 네. 아들 하나 있고 네. 예, 베트남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희 방송 그 인생극장 편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셔놓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베트남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어떤 그 삶의 굴곡을 겪어왔고 또 어떤 걸 꿈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팀장님 오늘 모셨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도대체 이 박 팀장님은 왜 베트남에 왔는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에서 어떤 삶을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살았고 어떤 계기를 통해 베트남에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일단 뭐 출연하게 된 거는 이프로님이 계속 제 다이나믹한 인생을 그냥 소주 한 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필히 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게스트로 해서 좀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일단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뭐 베트남 오게 된 거는 일단 또 제 해병대 안에서의 큰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치로 이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베트남 곧 수도천년 하노이 딱 그 보인 제목만 보고 일단 베트남에 오게 됐어요. 그 전에 일단 하던 일들은 가락시장에서 이제 다마스 끌고 네. 네, 그 새벽 2시에 가락시장에 출근해서 그냥 300만 원에서 500만 원치 물건을 사가지고 그 성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오전 오후에는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남자들이 이제 하는 네. 이제 야채 가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군대 가기 전 이제 그 잠깐 일부 얘기인데 그때가 제일 이제 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또 뭐 안 해본 일은 없어요. 뭐 배달 민족에 있는 뭐 모든 배달은 제가 다 해보고 이게 돈이라는 게 너무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다마스 끌고 새벽에 술 취한 채로 가라시장에 도착하여 예. 저 나중에 건물이 되시면 괜찮습니다. 예.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잠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그 조금이라도 더 큰 돈을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다마스에 잔뜩 야채랑 생선 그 다음에 과일 싣고 성남에 있는 뭐 이제 고깃집에 납품을 하면서 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었어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총각내 야채 가게 소속 뭐 이런? 총각내 야채 가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소속돼서 한 거고, 그 다마스나 하나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면 뭐 항상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니까 또 씀씀이는 또 많이 커가지고 많이 모으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 한 갑이 아니라 한 버릇씩 사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살았죠. 근데 친구들은 저녁에 일 끝나니까 또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먹고 친구들은 들어가 자지만 저는 이제 사우나로 가가지고 또 씻고 다시 다마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좀 대학교를 또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또 경북 구미가에 있는 학교인데 좀 멀리 갔죠. 이제 서울 살다가 그 경화고를 이제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제 생일이 이제 10월 10 며칠인데 15일인데 아버지께 그 입영 통지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해병대 입영 통지서. 예,
그 10월 25일 입대.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해병대를 나오신 거죠? 예, 해병대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가서 그 중간에 눈치를 보면서 틀어져 있는 TV에 나와 있는 그 베트남 기행 다큐멘터리 곧 수도천년 하노이 그걸 보고 9년 전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입성한 날은 이제 2007년 12월 27일 딱 베트남에 이제 첫 발을 내딘 날입니다. 예. 그때는 그 오기 전에 그럼 무슨 준비가 돼 있었었나요? 어디에 취업하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인이 있다라던가. 이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비행기 표를 끊어서 왔습니다. 와, 존경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베트남에 가면 뭐 어떻게 또 되겠지. 일단 예, 그 1년 뭐 왕복권인가요? 그것만 해가지고 왔는데 또 영어도 안 되고 베트남어도 안 되고 뭐 학교를 찾아가야 뭐라도 될 텐데 그냥 공항에서 한 1시간 그냥 서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시는 한국 분이 네. 어떻게 왔냐, 뭐를 하러 왔냐, 이제 젊은 학생처럼 보여서 그런지 이제 제게 다가와서 이제 이런 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숙소가 어디세요? 학교가 어디세요? 아, 정한 건 없이 일단 도착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그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앞에 데려다 주시고 거기 있는 선생님과 이제 미팅을 해서 학생 비자로 이제 또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숙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비자가 종류가 변경이 되려면 이 근처 나라로 나가서 이미그레이션을 나갔다 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제가 가본 데가 없어요. 제주도밖에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네, 다시 한국으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아, 예, 그냥 뭐 계속 하면 되나요? 어디까지 했죠? 아, 다시 한국으로 갔죠.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이미그레이션을 나갔다 와야 된다. 예,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잠깐 계신 사촌, 팔촌 형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학교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지각이 잦다. 두 번째 결석이 잦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 수업은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사업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베트남 친구들이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마인드를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8시면 7시 40분에 정문에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모든 선생님께 인사하고 네, 그 수업 시간은 항상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 한국 학생, 한국인의 마인드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 베트남어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진짜 좋은 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처음에 공항에서 만났던 그분이. 아니요, 그분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난 은인이 있었죠. 네. 이제 지금도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역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랑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베트남 분인가요? 예, 일단 영어가 안 되고 뭐 바디 랭귀지로 해봤자 이게 뭐 도움이 안 되지만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트남을 배우면서. 근데 그분이 체코랑 중국이랑 유학을 다녀오시면서 중국어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중국 한자로 이제 수업을 받게 된 거죠. 그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보수적이신 게 있어서 그 한자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한 게 있었는데 그 덕에 이 발음이나 한자어에 대한 거로 베트남어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 베트남어 시작이 된 거고 그 선생님이랑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공부를 배우고
문의를 하면서 제 베트남 실력이 이 정도까지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럼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그 다마스를 끌고 배달을 하다가 예. 해병대에 갔고 예. 해병대를 졸업 전역을 하고 베트남에 12월 27일 날 무작정 왔고 예. 거기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학교 인문사회대학교에 갔고 거기서 이제 또 비자를 만들고 예. 나갔다 와서 역사 교수님을 만나서 예. 그렇게 해서 졸업까지 이제 4년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가 이제 시작은 어학당이었죠. 어학당. 네, 어학당 시작을.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수업 일수 110시간인가를 채우고 네. 이제 그 비자격증 시험을 따면 합격을 하면 입학이 이제 그 된다.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대학교 이제 4년제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베트남에서 졸업을 예, 예. 하시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2017년도에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하노이에 교민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는 제가 한국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 하노이에 그거밖에. 있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미팅은 없었고 미딩은 흑밭이었죠. 예. 흑밭. 예. 중화도 흑밭이었죠. 예. 그 정도인가요? 예, 예. 흑밭이었습니다. 13년 전이면? 예. 지금 뭐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렇죠. 예. 그때는 흑밭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토바이를 좀 일찍 사가지고 그냥 또 무작정 또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길을 잃은 곳이 지금 이제 미딩 그 버스 정류장.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예. 그때 있던 식당이 지금도 있는 데가 아, 고 이제 또 장어랑 고기랑 하시던 이제 고 박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서라벌이라는 음식점을 했었어요. 예, 서라벌 1, 서라벌 2가 있었는데 예, 고기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봉식 회장님이 하시던 예, 그 지금 하는 데가 다사랑인가요? 다사랑이죠. 네, 그 당시에는 하노이 호텔 앞에 그때 이제 분짜집이랑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하셨었습니다. 예. 13년 전이면 그때 혹시 월세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방 하나 쓰는데 그때가 방 하나 쓰는 게 100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사는 집에 네. 그 방 한 칸, 화장실 딸린 로컬 집 방 한 칸 쓰는 게 100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불이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선생님 집이고 안전하고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또 눈탱이를 치지 않았나. 네. 10년 전이 그때 그러면 학교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한국 학생들이 한 2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2012년 6월에 같이 졸업한 네. 분들이 계신데 그때 졸업할 때가 한 10명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정식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학과를 졸업장을 받으신 분이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졸업한 10분이 지금 다 여기에서 예, 지금 뭐 저희 인사대학교 모임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 여기서 좋은 자리에 계시면서 또 베트남에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시험을 베트남어로 치시는 거죠, 그런 거다. 예, 그 비자격증 시험이 네. 이제 듣기, 읽기, 쓰기 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시험이 있었죠. 예. 저희가 어떻게 이제 넘어오기 베트남에 오기 전에서 넘어와서까지 좀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베트남에 왔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이프로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2012년 6월에 졸업을 할 시절에 이제 좀 큰 중견기업에 이제 회사를 다녔었어요. 베트남에 예. 있는 한국 중견기업. 예, 한국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제가 그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사고를 하나 친 게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음식점에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기 살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했던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도 받고 제 이제 요 베트남에서의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도 아직 여기서 잘 살아서 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뭐 사실 뭐 일 처리는 다 깔끔하게 되긴 했지만 뭐 경찰 대사 쪽, 그 다음에 베트남 경찰, 그 다음에 뭐 한인회
등등 해서 이 한인 사회에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을 벌인 후에 이렇게 살아서는 베트남에 더 이상에 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베트남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트남 도착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 회사로 매출 1억 원을 만들지 못하면 전 돌아가겠다. 그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제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그죠? 자세한 얘기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자세한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2부에서 제가 한번 있으면은 또 기회가 되면 2부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때 힘들었던 시간 겪었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로 그렇죠. 그럼 베트남에 오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제가 2017년 전에 일단 이루긴 이뤘어요. 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목표를 이룬 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기쁨은 지금 이 순간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제 없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사업도 계속 번창해 나가고 있는 지금이 제일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제일 기쁜 순간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궁금한 건 사모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것도 사랑 얘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한 3부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들려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짝사랑하던 누나였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인 누나인데, 그 학원에서 이제 만난 누나였고, 말도 붙이지도 못하고, 네. 이제 그 쑥스러워가지고, 쳐다만 봐도 막 설레고 했던 그 누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병 휴가 때, 지금이면 장인어른이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만났어요. 지금 그때까지는 이제 장모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누나와 이제 계속 유지 관계를 해오고 있다가 사귀는 사이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연락만. 이제 연락만 이제 하고 지내다가 우연치도 않게 제가 일병휴가 나온 날 전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날 병원으로 오라 그래서 만났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장인어른 모습을 본 거고, 그때 마지막 이제 발인을 하는 날이라 그러나요? 그 마지막 전날 장모님께 제가 약속을 했죠. 만 30살까지 서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사겠습니다. 그 약속을 또 한 게 있었어요. 영화 같은. 진짜? 그리고 나서 베트남 와서도 계속 연락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장모님 통해서 전화번호 바뀌어도 장모님께 물어보고 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제가 사업이 이제 조금 커지고 할 때, 진짜로, 사업이 커진다기보다 이제 30살이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다 이제 30 됐으니까 결혼하자. 지금 현재로서 사모님 당시에도 이렇게 누가 뭐 없는. 그 거절을 당했는데 계속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장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으로 다낭에 이제 여행을 왔다가 이제 다낭에서 고백을 하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영화 같은 사랑이. 이제 그게 첫사랑이 끝사랑이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이. 좀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보통 뭐 사귀고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귄 것 같은 느낌이. 저희 연애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일단은 뭐 또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진도부터 뺍시다 일단.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베트남에서 살던 그 13년의 순간 중에서 가장 큰 변곡점. 아까 그 첫 번째 사건인가? 그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퇴직금이고 모아놓은 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변에 계신 형님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그때 이제 공장에 필요한 소모품 부자재를 납품하면서
이제 돈도 사실은 되진 않았지만 결제도 빨리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오토바이를 타고 방링박장까지 배송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예. 그 뭐 하남 고속도로도 뭐 공안을 제끼고 배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일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참 이 박 대표님 참 좋아하는 게 네. 사실 저희도 이런 분들 많이 뵀잖아요. 저기 사업을 하는데 미천도 있이 다들 사실 뭐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네.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 이게 그 이 친구 아버님 많이 잘 사셨구나. 아이 몰랐는데 저도였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지금이야 뭐 방린이 박장인이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막 하지만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박 대표님 사업 시작하실 때는 거의 그뭐 논밭을 오토바이로 운전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게 참 맨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게 참 쉽진 않다는 게 존경하는 진짜 분들이 예. 그래서 참 저도 뭐 이제 없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이제 존경스럽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질문 나중에 몰아서 좀 준비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마지막, 질문부터 일단 때리고 예, 봅시다. 예. 그러면 그 박 팀장님께서 베트남에 13년 동안 살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베트남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 네. 예, 제가 지금 13년밖에 안 살았지만 네. 제 이 젊은 청춘을 전 여기다 다 바쳤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86년생이면 이제 13년이란 시간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저는 여기 그 플라밍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빈폭 쪽에 있는 리조트. 그 옆에 저는 그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곳을 해놨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자리를 큰 나무 하나를 또 받아놨습니다. 원래 거기가 수목장을 하는 곳인가요? 아니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플라밍고에서 사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수목장 같은 그런 정보도 드리고 그러면서 좀 괜찮은 나무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뼈를 묻겠다. 베트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꿈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맨날. 제 꿈 얘기. 아직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끝은 창대해야 되는 게 사업이라 생각하고 아 그렇죠. 제 꿈은 220억짜리 요트를 시드니에 놔두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2%처럼 우리 가족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시간이 날 때 바람 쐬러 이렇게 가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220억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 모델이 제가 정해져 제가 있는 사고 싶은 모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건가요? 요트라면 그 약간 그 요트가 뭐야? 배. 배인데 220억이면 얼마나 몇 인이 들어가는 사이즈? 220억이면 많이 크겠지. 크루즈 같은 예, 그런 그 크루즈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보통 그냥 일반 생각하는 그 사이즈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부산이든 요즘 한국에서도 맞아요. 막 한강 유행해가지고 같은 데 하니까 뭐 요트가 떠 4, 있더라고요. 5인승 타는 그런 네. 요트 중에 그거의 한 4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수영장 수영장이 225억을 버셨다. 그러면 220억을 거기다 박습니까? 바로 박습니다. 바로 박습니다. 예, 바로 박습니다. 꿈은 이뤄야죠. 예. 카푸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하와스포어처럼 요트포야 이제. 225억은 조금 그 무리가 있나? 220억 5천만 원이 있다. 투자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 정박비, 유지 보수비가 연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예, 알아보니까 좀 더 있어야 그건 박을 것 같습니다. 예. 장소를 시드니라고 하셨나요? 예. 시드니로 하신 이유는 또 안 가봐서 사진에서 봤을 때 그 오페라 하우스인가요? 네. 그 요트 타고 거기를 꼭 보고 싶네요. 예.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일단 제 머릿속에 그 남아있는 거는 그 순검 시간에 흘겨봤던 그 다큐멘터리 그 한 장처럼 제 목표에 남아있는 사진 같아요. 예. 이게 참 재밌게 저도 이게 말씀을 자주 보는데 저도 네. 박 팀장님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 220원 요트 얘기를. 이게 진짜 옛날에 우리 기억나요? 그 김종국이가 그렇죠. 그 자기가 사업 시작하면서 막 노트에 꿈을 적는다. 근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타격이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목표는 구체적이면은 네, 이루기가 좋습니다. 네. 이제 알잖아요. 우리 이제 30대 중반이면은 꿈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뭐 집을 사니 뭐 차를 사니 뭐 정도가 꿈이잖아요. 사실 그게 꿈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박 팀장님 항상 이게 보면은 남들이 들을 묻거든. 야, 220억을 어떻게 보냐고. 220억을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걸 현찰로 되는지 리스가 활보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현찰로 한다고 하면 220억을 현찰로 야, 그거 어떻게 되냐? 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남이 웃을 수도 있는 이런 그 뭐랄까 자신의 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뭐랄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꿈을 얘기를 해야 된다. 당신 꿈이 뭐야 그래서? 나의 꿈은 예. 어렵네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 그래서 우리 그 김졸개가 옛날에 막 자기가 뭐 하겠다라고 막 적고 다녔다는 게 100번을 적는다. 100번을 적는다. 약간 그런 미신적인 거 잘 믿진 않지만도 근데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뭐 마음속에 있는 꿈이야 물론 있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이게 정량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화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없어. 네. 당신도 좀 계획을 합시오 그러면. 우리 계획을 좀 합시다. 네. 네. 이 프로님 꿈은 나는 뭐 항상 얘기하잖아. 강의 한번 강의하고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네, 또 꿈이고. 궁금한 거는 13년을 계셨는데 네. 그 중에 뭐 한 1년 정도를 베트남 힘들다 해서 한국에 들어가셨다거나 뭐 그런 기간이 딱히 없으신가요? 진짜 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든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진짜 힘든 시기에 친여동생이 베트남으로 왔어요. 그 여동생이 그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인가요? 네. 그런 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한번 여행을 온 뒤로 이제 또 아버지의 권유로 그래도 남매가 같이 베트남이라는 한 곳에서 같이 또 으쌰으쌰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께서 이제 동생에게 권유한 그게 오히려 더 지금 더 큰 힘이 되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제 사업 파트너가 베트남 남동생이 하나 또 있는데 이제 셋이 이제 그 소모품 팔면서 그리고 박스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 물병 갖다 팔면서 그렇게 어렵게도 살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동생은 지금도 베트남에 자리를 예, 잡고 여동생은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죽긴 하겠는데 예, 미딩에서 이제 여행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딩에 거기 있죠. 아티제프 여행사. 네네. 예. 그렇게 해야 되구나. 아실 거예요. 사모님도 알고.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연락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예. 이 친구도 그 호텔 예약하고 하면은 많이 쓰잖아요, 여행사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거기를 연락하셔가지고 우리랑 연락을 했던 적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름도 딱 보니까 알고 있지 알겠어요. 않습니까? 네. 그 위치를 네. 아는 거라 가지고 네. 방송이니까 상호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미딩 아찌 옆에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하시는 거를 좀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왜냐면 제가 뭐 사업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 어떤 걸 하시는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지금 이제 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지금 기존에 사업해 오고 있던 거는 네. 이제 주가 없으면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가 없으면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한 업무 할 수 있는 한 개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이 큰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권 대표님이나 이프로님도 베트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금 원래는 이제 한국 기업에 한국 공장에 필요한 소모품 부자재 이제 뭐 모자, 마스크, 장갑, 예, 뭐 방진복, 뭐 사무용품, 뭐 박스 테이프 등등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죠. 한 업체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다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제를 받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거래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뭐 제일 많이 판매가 됐을 때 한 100개의 업체까지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베트남 파트너와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걸로 인한 환경법도 엄청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뭐 많은 이제 한국인들도 이 스크랩이라는 요런 사업을 하긴 하지만, 폐기하는 예, 걸 이제 말씀하시죠? 폐기물, 네. 그다음 비철, 고철, 예, 그것도 뭐 이제 쓰레기 치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종합 폐기물 회사가 약 30개 정도 있어요. 네. 그 허가를 받기로는 돈으로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이제 자격증이 나오지도 않지만, 베트남 친구들이 이미 지금 요런 맛을 보고 베트남에 종합 폐기물 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회장님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치우는 일도 하지만, 기업에서 그 지정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오폐수든 이제 그 처리 금액을 지불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의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스크랩도 처리하면서 이제 그 지정 폐기물들 이런 것도 같이 기업의 환경법에 의거한 정식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베트남 현지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옛날처럼 매립해버리죠. 뭐 태워버리고. 오폐수, 오일 같은 것도 그냥 땅에다 방류. 버려버리고 방류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베트남도 2년 전에 환경법이 엄청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가지고 소각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회사와 같이 이제 그 기업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인생을 길게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220억을 향한 지금 그 수단이 요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스크랩 폐기물을 처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베트남에 있는 환경 종합 폐기물 회사에 아직까지도 취약한 소각장 시스템, 오폐수 시스템을 한국이나 일본의 좋은 설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늘린다면 그런 게 이제 사업성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저희도 베트남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 몇 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몇 분 나왔죠. 또 네. 박사님도 나오셨고, 네. 뭐 알로킴 선생님도 나오셨고, 아, 몇 그랬죠. 분 나오셨는데,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보통 뭐 아르바이트로 대학교 때 통역을 많이 하잖아요. 통역. 아르바이트.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어디였죠? 저희 그 대기업 회장님 통역하신 분도 나왔었고. 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 대통령 넘버 3 통역도 넘버 3 해봤고. 해봤고, 뭐 장관 통역도 해보셨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석으로 졸업하셨거든. 아, 그 외국인 박 팀장님께서. 네,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은 보통 누구 어디까지 통역해 보셨어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 뭐 저 여행객 가이드 이런 거 말고, 네.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건물들. 아, 예, 이거는 이제 좀 비밀로 해달라는 사실 그런 네, 그래서 통역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좋죠. 제가 그 경북 구미에 네. 잠깐 학교를 다닌 과가 네. 이제 경호학부예요. 네.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유도를 해가지고 운동을 오래 했었는데, 경호학부를 다닌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가 되고 해가지고, 사실 대통령님들 들어오셨을 때 총괄 경호 팀장 수행 통역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제 경호원의 꿈을 간접적으로 또 한번 이뤄본 그렇게 한 게 있고, 그리고 장차관 통역이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고 네.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는 돈이 되는 통역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업성으로 좋아질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코트라에 들어오는 이제 사절단, 이제 뭐 경제진흥원, 뭐 이제 충청도, 경기도 뭐 이런 데서의 뭐 이렇게 사절단으로 오는 팀들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아이템이 여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다음에 여기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코트라 사절단 통역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차관 통역보다는 이제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나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된 이런 좀 높으신 분들 통역이라고 해봤자 뭐 사장님, 회장님, 대표 이런 통역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거 중에는 이제 작년인데요. 예. 그 타잉화 성의 인민위원장님과 이제 경기도 그 도자기 협회, 도자기 협회. 예, 도자기 협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이제 그 경기도에 속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한국 도자기 재단인가 도자기 협회인가, 이제 그 타잉화 길거리에 우리나라 도자기를 활용하여 이제 예쁜 길을 조성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인민위원장님 이런 분들이랑 예. 미팅을 하려면 사전에 메일 쓰면 됩니까? 그거 그런 분들을 어레인지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분들 만나게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저희 여기 사실 저희가 그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찰서 가서 공안도 미팅 못 하잖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민위원장님이나 그 정도 되는 좀 거물급들 분을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 나와 있는 분이든 한국에서든 내가 베트남에 뭐 수석을 안 해, 주석을 안 해, 네, 뭐 많죠. 얘기 누구 사실. 아들을 안 해, 막 이런 얘기들 아, 사실 엄청 많죠. 많이 들었잖아요. 네. 돈 있으면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돈 들고 들어가면 잡을 수 있고 첫 번째로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팅을 많이 잡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사요? 예, 라이센스. 운전 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미팅을 잡고 이제 그 높으신 분과 관련된 사람이 기사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역을 할 때는 이미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통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님이 말하는 비공식 미팅,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회사에서 해봤어? 어레인지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장관급까지 어레인지해서 어. 미팅 해보는데 그거는 메일 쓰면 돼? 아? 내가 메일 쓰면 됩니까 그냥? 메일 쓰는 건 안 되고 장관급 어레인지를 하려면 한국에 있는 장관급 기관에서 레터가 나와야 되고요. 알레터. 네, 오피셜한 그죠, 그 미팅 어레인지 레터가 나와야 되고 그걸 이제 그 기관에 있는 담당 부서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 미팅을 하는 거고 안 나면은 또 뭐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그 동등한 레벨의 한국에 있는 그 기관 수준에서 미팅이 가능한 거죠. C에서 오면은 C 미팅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사절단에서 오셨다고 장관 미팅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사절단에서 올 때 만약에 뭐 도지사급이나 뭐 장관급이 같이 오면은 가능한 거고 가능한 거고. 무조건 같은 아. 레벨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시골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작은 시에서 오는데 하노이시 만나냐 못 만나죠. 그건 여기 구청 정도 만나거나 하노이를 만나려면 또 광역시급에서 와야지 만나는 거고. 그 정도. 아, 이걸 물어본 게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그 아는 친구가 여자친구랑 그 낀마에서 밥을 먹었대 얼마 전에. 네. 근데 그 그냥 빙그로 회장님이 밥 먹고 있는 걸 봤다 옆에서. 빰녀뽕 아저씨가 그 뭐 이태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자기는 못 알아봤대요 처음에. 네, 그거 어떻게 알아봐? 그거 유명한 인사도 아니.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보더니 뭐 저 사람 빙그로 회장이라고. 어디서 밥을 먹었대? 식당이? 거기 이태리 식당인데 거기 어디더라? 그 무슨 그 링난거리에 있는 그 이태리 식당인데 거기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집이 맛집인 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그런 분들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약간 뭐지? 그 어디 뭐 삼계탕집에서 그 이재용 씨 만난 거 느낌이잖아 지금. 네. 시계집에서 서울에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런 분들 어떻게 어레인지 하냐. 그다음 여기 그 박준현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제 통역을 하셔도 저기 뭐 그런 뭐 위원장님급이나 뭐 사장님도 통역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죠 제가. 베트남에 계시면서 혹시 뭐 사기를 당해보시거나 그런 적이? 아, 사기. 예. 이게 또 사연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베트남 친구들을 되게 믿고 네. 베트남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하지 못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사기치는 거는 다 한국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예, 이게 뭐 진짜 변하지 않는 게 그 조금 어렵고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옆에 이렇게 똥파리가 붙듯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큰 돈을 제가 이렇게 뭐 사기를 당한 적은 없고, 제 돈을 떼어가면은 베트남에서는 못 살 겁니다. 저는 좀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사건들은 없지만 몇 번 있었죠. 뭐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물건을 정식으로 납품을 하고 돈을 못 받고 돈을 늦게 받은 뭐뭐 기업이 있긴 하지만 또 이 공식적인 이 라디오에서 진짜 밝히고 싶은데 그거는 그래도 받아내긴 다 받아냈습니다. 예. 그런 게 주위에 많으시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저희 그때 밥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에 러시아에서 나온 무슨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 네. 그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둘이서 밥을 먹는데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이거를 봐라 이런 게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 약이 얼마였지? 그 20몇만 원인가 가나요? 14만 원, 15만 원 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러시아에는 코로나 이걸 먹으면 코로나가 바로 낫는 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분도 아마 해병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뭐 주위에 그런 분들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그랬죠. 말도 안 된다. 코로나를 치료했으면 노벨상을 받는데 지금 여기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연락이 올 리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사기를 아닌 사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연락 많이 오시잖아요. 주위에. 예, 뭐 연락 많이 옵니다. 예, 또 사업 하시다 보니 특히 또 이게 유통 쪽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제품 뭐 어떤 거에서 얘기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랑 또 뭐 있을까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또. 궁금한 거는 뭐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사업 말고 베트남에서 13년 살면서 이런 아이템으로 사보면 좋겠다 싶은 아니면 요런 거 될 것 같았는데 못했는데 남이 하더라. 못했는데 남이 하더라. 또 이제 13년을 또 샀으니까 사니까. 이거 내가 진짜 생각했었는데 누가 대박 냈다는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쪽이 일단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못한 거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거 주유소 같아요. 주유소를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금 이프로님 계신 집 건너편 거기 알죠. 거기 현대자동차 쪽에 네. 거기 현대자동차가 없어지고 그 옆에 주유소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 있죠 지금도. 네, 그 당시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주유소를 하나 이렇게 못한 게 아직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주유소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우리 집 가는 길에 프랜차이즈로 보면- 내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렇게 주유소 하신 분들이 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큰 베트남 대기업에서 받은 단가로 팔면서에 그래도 한 3에서 8%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페트롤리믹스 쪽이 예, 카운터 그렇죠. 이런 거를 예,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또 일본 기업이 그걸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자가운전도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방링에서 넘어올 때 항상 거기 들리잖아요. 항상 거기가 그쯤 왔을 때가 이제 하노이를 들어가서 기름을 맞아, 넣던가 맞아, 이게 맞아. 기름이 없어서 이제 안절부절 못했던 그 위치가 저는 딱 그 거기에요. 위치에 계신 거기 같아요. 예. 근데 거기가 생긴 지 이제 한 2년 반 됐는데 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봐도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거기는- 항상 많은 자리 같아요. 그런 주유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외국인이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모르겠- 가능한 걸로 가능한 알고 걸로. 있습니다. 예. 뭐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여기 그 박팀장님께 말씀하신 그 위치가 나 언제 알아요? 그 왜냐면은 그 맞은편으로 해서 주유소가 두 개가 딱 있거든. 우리 집 앞에 보면 큰 도로 그 심장병원 옆에 거기 보면은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현대 쪽 앞에 그죠. 건너편은 늦게 생긴 거죠. 야. 예. 그 자리도 좋죠. 예. 거기가 저도 이제 오고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항상 오토바이가 많아요. 거기는 차도 많고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넷던 브릿지 건너거나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딱 그 입구에 있는 데다 보니까 거기는 괜찮더라고 보니까. 13년 동안 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좀 어땠나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고 계신 한 23년 되신 분이 한 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 미딩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고 10년 됐죠. 여기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그냥 일반 로컬 빌라 이런 거를 이제 알바키식으로 사셨던 분이 지금 이제 뭐 집값이 10배 이상 뭐 이렇게 15배 이상 이렇게 벌었다고는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그리고 저는 아직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의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고, 저는 은행도 원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은행에 뭐 이런 저축, 예금, 막 이런 거는 전 할 줄 모르고, 그럼 현금을 저는 항상 금고에? 금고로, 예. 아. 예, 금고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 은행이 위험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은행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비에콘뱅크만 다 죽었다 우리는 3차 대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그 은행법 개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베트남 은행들에서 외국인의 이체 및 그 온라인 뱅킹을 막았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3월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비에콘뱅크, BIDB, 태콘뱅크 주로 이제 큰 은행들인데 다 지금 정지가 돼서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적금 들어가는 게 안 되고, 그리고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한테 이체하는 거는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입증을 해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이제 그 베트남 애들한테 또 외국인한테도 마찬가지로 그게 빨리빨리 돼야 이제 실명제라 그러네요. 금융 금융실명제. 실명제. 금융실명제. 이제 이 어두운 돈들이 밖으로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돈들이 이제 투명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태콘뱅크가 지금 좀 부실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은행 쪽은 뭐 저희도 방송에서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행이 지금 한번 뒤집어질 수 있다 베트남 은행이라는 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 또 뭐 없을까? 정말 궁금한 거. 13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3년이면 13년 전에 국수 한 그릇 얼마에 드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침으로 쌀국수 하나, 그렇죠. 점심에 이제 쌀국수 하나, 볶음밥 하나, 네. 그냥 항상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 당시에 쌀국수가 25,000동이었던 것 같아요. 2만 동? 2만 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2만 동. 환율은 지금이랑 비슷했나요? 환율은 1불에 16,000동이었죠. 아. 16,000동, 16,500동, 이제 2008년 초에. 예. 지금 얼마죠? 23,000 이건 선정하잖아. 지금 환율이 23,000동. 23,000동. 그 다음에 쌀국수 하나가 뭐 7만 동?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예. 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가? 많이 올랐죠, 우리가. 근데 안 오를 수 있나 사실은. 여기 뭐 그 경제 성장 생각하면 계속 10%대 성장했기 때문에 뭐 오르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 호치민에 가서 사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산 거는 없고, 이제 뭐 일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해본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여행은 뭐 베트남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는 다 가봤습니다. 이제 못 가본 곳은 달라서 못 가보셨어요? 푸꾸옥, 꼰다오, 요 세 군데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예. 한국 사람 잘 안 가는데 이런 데 좀 괜찮은 데 있다, 여행지. 목초는 뭐 얘기만 해도 그 사거리에 빨간색 신호등 하나, 그 예전에 한 3년 전에, 4년 전에는 그 신호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목초에. 목초도 좋죠. 예. 제가 추천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좀 멀긴 멀는데, 네. 이 까오방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괜찮은 이제 그 하늘이 열린다, 이제 하늘에서 계시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이제 그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가볼 만해요. 그 위에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뭐 향 피워놓고 이제 하늘이 열리는 시간 기다렸다가 절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 낮에 그 동네를 가봐도 공기도 맑고 진짜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이 또 베트남에 있더라고요. 예. 까방까지 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가방은 7시간이면 네. 가죠. 예.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더 가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낭을 못 가봤기 때문에 아직. 네. 다낭이 다 거기도 유령 도시라 가지고 싸다 그러더라고. 지금 가면 다낭이 남 놀러 지금 가죠. 거의 거짓말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저희 1부 이 정도로 하고 1부인가요? 1부로 하고 2부는 좀 저희가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로 네, 좀 들어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네,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박 팀장님 네.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예,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또 옛날 얘기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뭐나? 나에게 베트남이란? 나에게 베트남이란, 나에게 베트남이란.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나에게 베트남이란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희망 가득한 베트남. 롯데월드네요, 롯데월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